2001년 서방 세계는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테러로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세계 테러와의 전쟁 프로그램을 시작해 아프가니스탄의 알케다와 탈레반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9.11의 비극적인 사건에 익숙하지만 그 사건 뒤에 있는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33세의 이집트 태생 모하메드 아타는 언론에서 이번 공격의 주모자로 묘사되었으며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조종사였습니다. 편안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변호사와 의사 등 성공한 가족들 사이에서 자란 그는 대학원 교육을 위해 독일에 도착한 후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알케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알케다의 9.11 주모자 모하메드 아타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하메드 아타는 1968년 9월 1일 나일 델타 지역에 위치한 이집트의 카프르 알 셰이크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외아들이었어요. 그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두 분 모두 매우 교육을 잘 받았고 의욕적이며 성공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누나는 의사로 수련했고 다른 누나는 동물학 교수가 됐습니다. 아타의 아버지인 모하메드 알 아미르 아타는 민법과 샤리아법 모두에 대해 교육을 받은 변호사였고 어머니인 부타니아 모하마드 무스타파 시라키는 부유한 농업 및 무역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잘 받았으며 두 집안의 중매 결혼으로 14살 때 아타의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따르면 아타 가족은 배타적이고 고립적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시니어 쪽에는 가까운 친척이 거의 없었고 부타니의 친척들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무함마드 시니어를 엄격하고 근엄하며 사적이라고 했고 이웃들은 가족을 은둔적으로 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타의 아버지는 그가 체스는 즐겼지만 비디오 게임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 가족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이주하여 도심과 가까운 압딘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가족의 폐쇄적인 성향에 더해 모하메드 시니어는 아들에게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어린 아타는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곧 반 친구들을 능가하며 우수한 학생이 되었지만 그의 영리함에 감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아버지의 엄격한 교제 규칙 때문에 대체로 외톨이로 여겨졌습니다. 1985년 그는 카이로 대학교의 공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게 그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그해 최고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특별한 건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1990년에 건축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후 엔지니어 협회에 가입했는데 이 협회는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의 도시개발센터에서 몇 달 동안 근무했습니다. 또한 1990년에 그의 가족은 기자로 이사했습니다. 아타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학업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계층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적을 얻지 못해 졸업에 실패했을 때 그는 더욱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흐메드 칼리파는 그의 친구가 이집트에서 학문적 야망을 이루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으며 나라의 정치적 편파주의 때문에 그가 최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믿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타는 젊을 때 정치적으로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중심으로 한 대화를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급생들은 그가 의견을 물어보면 흔한 대답을 자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와 대화를 나눴던 몇몇 사람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가 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무책임하고 머리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9.11 테러 이후 그의 옛 동급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하메드 아타와 2001년 그날 자살 공격을 감행한 아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에서 모하메드 아타와 절친했던 아흐메드 칼리파는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가 비행기에서 위협하거나 사람을 죽일 거라 상상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겁이 많아 아무것도 못했고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의견은 있었지만 항상 겸손했어요. 그의 감정은 항상 차분했고 쉽게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불쾌감이나 귀찮음을 주지 않아 모두에게 호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옛 동창은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 동료인 칼레드 카타는 아타가 매우 예민했고 불의에 분노하곤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곤충을 죽이는 것조차도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칼레드는 그는 조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든 바로 말했습니다. 아타가 이집트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해외 유학을 권유했고 그래서 그는 카이로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독일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그의 아버지는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일인 부부가 도시를 방문 중임을 알았고 대화 후 그들은 아택에 독일에서 학업을 계속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택에 숙소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타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준비가 끝난 지 몇 주 후인 1992년 7월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아타는 함부르크 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곳에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는 처음에 2명의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살았지만 교사들은 그의 폐쇄적인 사고방식과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을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셋이서 평화롭게 함께 사는데 곧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아타의 성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장 엄격한 이슬람 식단을 지키기 시작했고 근본주의적이고 무장 성향의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는 알쿠드스 모스크를 자주 찾았으며 거의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았고 미혼모인 그 부부의 딸에게 종종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부부와 함께 산 후 아타는 집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타는 함부르크 공과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몇몇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1993년에 만난 폴커 호르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여행하고 함께 공부했으며 호르트는 아타를 좋아했지만 그에게 경직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는 무함마드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2명의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난 후 아타는 대학 기숙사로 이사해 2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으며 그의 룸메이트들은 나중에 그의 행동이 불쾌하고 불필요하게 까다롭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의 완전히 거의 공격적일 정도로 폐쇄적인 태도를 싫어했으며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간단한 인사조차도 자주 무시하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996년) 아타는 독일에 머무는 동안 계속 다녔던 알쿠드스 모스크에서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슬람 신앙을 선언하며 장례와 관련된 18가지 지시사항을 남겼습니다. 이 지시사항들은 수니파 장례와 살라피즘 관습을 반영하며 장례식에서 감정 표현을 자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년간 아타는 모스크 신자들과 교류하며 알쿠드스 모스크와 함부르크 인근 터키게 모스크에서 수업도 가르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그곳에서 람지 빈 알시브를 비롯한 여러 알케다 조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예멘 국적의 람지 빈 알시브는 알케다의 연락 담당자로 여겨지며 2006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아타는 수업을 자주 결석하며 학교에 오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문 작업을 위해 시리아에 간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논문은 특히 알레포시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아랍 문명과 현대 문명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도시 경관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층 빌딩과 현대적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도로를 방해하며 도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1995년 함부르크 직장을 몇 달 비우며 고용주에게 메카 순례를 간다고 알렸습니다. 카이로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동료들도 그가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관광객 대상 테러를 자주 비난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가 서구의 영향력을 싫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건축학도였던 그는 아랍 도시들에서 마천루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불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족이 이사한 기자의 새 아파트를 이집트가 무질서하게 현대화하고 서구를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초라한 상징이라 했습니다. 아타의 동료들은 그가 대학에 돌아왔을 때 위십수를 깎고 턱수염만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종종 독실한 근본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가 전보다 더 진지해졌다고도 했습니다. 볼카후르트는 독일에서 아타의 절친이었지만 1995년 학교를 떠난 뒤 이집트 출신 아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아타를 알던 때는 아랍 독재자 농담에도 웃었지만 아타가 독일로 돌아온 뒤 그를 만난 한 젊은 여성은 그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타가 걸프전, 오슬로 협정 등 특정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학교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의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이자 두 번의 임시 협정입니다. 그는 또한 무슬림 형제단을 탄압한 이집트 정부와 권력을 자신들만을 위해 독점한다고 믿었던 고국의 상류층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그는 특히 빈부 격차에 대해 열정적이었으며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과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타는 반유대주의적이었으며 세계의 많은 문제를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의 스캔들로 유명해진 모니카 르윈스키가 유대인 첩자라고 믿었고, 그녀가 이스라엘과의 분쟁 중에 팔레스타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클린턴의 결정을 조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흐메드 칼리파는 1999년 카이로에서 가장 친한 친구 아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아타가 이집트에서 직업도 가족도 없는 것에 대해 우울하고 씁쓸해했다고 기억하며, 그는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만 해온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별할 때 슬펐어요. 그는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려 했지만 카이로엔 일자리 전망이 부족했고 가족이 좋은 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그가 계속 해외에서 공부하길 원했고 어머니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1998년 아타는 독일에서 대학 기숙사 자격을 잃게 되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람지 빈 알시브, 전기공학자 사이드 바하지와 함께 함부르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타와 빈 알시브는 컴퓨터 포장 배송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얼마 후 함부르크 구로 이사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1999년에 아타가 테러와 연관된 많은 인물들과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업가 마흐문 다카잘리와 교류했는데 다카잘리는 오사마 빈 라덴의 재정 책임자로 추정되는 인물 명의의 독일 은행 계좌에 대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는 그런 연관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999년 초 그는 학교에서 이슬람 학생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허가되었고 그곳에서 9.11 테러에 가담한 다른 극단주의자들과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9.11 당시 두 번째 비행기인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을 조종한 마르완 알셰히와 펜실베이니아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93편을 조종한 지하드 자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타의 그룹은 약 40명으로 매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해 아타는 빈 알시브, 알셰히, 자라,
바하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고 이어 파키스탄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알케다 군사 책임자 모하메드 아테프에게 비행기 작전 계획에 선발됐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서구 사회에 익숙하며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비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나 충성을 맹세하고 자살 임무 참여를 요청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다시 아타프와 만나 계획에 익숙해지도록 보내줬습니다. 독일 수사관들은 모하메드 아타가 1999, 2000년 아프가니스탄 알케다 캠프에서 훈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독일로 돌아온 후 몇몇 남성들은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비자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봄 새 여권을 받은 뒤 모하메드 아타와 마르완 알셰히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모하메드 아타는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와 6월 뉴저지 뉴워크에 6개월 관광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몇 주 후 모하메드 아타와 마르완 알셰히는 플로리다 베니스의 허프만 에비에이션 인터내셔널에 비행 훈련을 신청하고 노코마스에서 집을 임대했습니다. 집주인은 마르완 알셰히는 호감가지만 모하메드 아타는 차갑고 무뚝뚝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남자는 열정적인 학생이었고 4달간 비행 훈련을 위해 함께 $40,000를 냈다고 합니다. 학교 소유주 루디 데커스는 모하메드 아텍에 즉시 반감을 느꼈고 호감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타가 한번 독일에 산다고 언급했을 때 데커스는 이를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연습할 기회로 삼았지만 아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며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도 아타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만 어울리기를 선호했으며 한때 그들의 불량한 태도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테러 계획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빨리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아타 비자는 2000년 12월 3일 만료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그는 계속 그 나라에 머물렀습니다. 12월 21일 그와 알셰히는 조종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그들은 마이애미 인근 오폴로카 공항의 심센터 인코퍼레이티드에서 보잉 727 시뮬레이터로 각각 몇 시간씩 훈련을 받았으며 이때까지 약 300시간의 비행시간이 누적되었습니다. 추가 준비 과정에서는 모하메드 아타와 다른 남성들이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항공용품점에서 조종사들이 항법에 사용하는 도구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2001년 여름 모하메드 아타는 스페인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며 빈 알셰이브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으며 그곳에서 환승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ATM에서 약 1,700프랑을 인출한 뒤 신용카드로 공항 내 상점에서 스위스 아미나이프 2자루와 초콜릿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7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그날 밤 8시 50분에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과 다음날 아침 빈 알셰입 담당자에게 3번 전화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차로 빈 알셰입을 공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캄브릴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감시 카메라 영상, 신용카드 영수증 등과 같은 증거가 부족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다른 알케다 조직원이 제공한 안전가옥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회의에서 빈 알시브는 빈 라덴의 지시를 전달했고 빈 라덴은 작전의 신속한 실행을 요청했습니다. 아타는 하이제커들이 모두 미국에 도착했지만 계획과 준비를 위해 몇 주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이제커들은 4개의 팀으로 조직되었으며 각 팀은 조종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끌어 지정된 목표까지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3명 또는 4명의 머슬 하이제커들이 승무원, 조종사, 승객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목표를 맡아 회의에서 공격 대상을 정했습니다. 발전소를 공격하는 아이디어도 논의되었지만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빈 알시브를 통해 미국 국회의사당, 펜타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곳들이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표 달성 실패 시 공중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추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트는 4개 그룹 전체의 주모자를 지정했습니다. 아스타는 2001년 7월 19일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이 계획에 참여한 여러 알케다 조직원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데 시간을 보냈으며 라스베이거스와 뉴저지 주 웨인 등 여러 미국 도시로 정찰 비행을 다니며 마지막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테러 공격이 어떻게 실행될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메리칸 항공 77편 납치범 중 한 명인 나와프 알 하즈미와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8월 23일 아타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위반 딱지에 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결석 재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아타와 다른 남성들은 여러 미국 도시를 떠돌며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잠시 머문 뒤 다시 이동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히지 않으려 조용히 지내다 모스크에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특히 바로 그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그를 미국에서 임박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19명의 미국 거주자 중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명단은 CIA에 전달되었고 지금까지 공개된 이름은 4명뿐이며 이 4명 모두 9.11 테러에 가담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19명의 이름, 이 결국 9.11 테러를 주도한 19명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아침 아타와 그의 동료 중 한 명인 압두라지즈 알 오마리는 전날 매사추세츠주에서 도착해 메인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 탑승 전 아타는 컴퓨터 기반 승객 선별 시스템에 의해 폭발물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방을 검사받았습니다. 아타는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터미널 B 도착하자 보스턴 도착 후 추가 보안 검사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화가 났습니다. 공항 직원 마이크 투와이는 아타가 분노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33세인 그를 인종차별로 오해받을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후 아타는 알셰히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전화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타는 이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11편에 체크인했고 아무 문제 없이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는 보스턴에서 81명 승객과 11명 승무원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오전 8시 14분 비행 시작 약 15분 후 하이제킹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관제와 교신을 중단해 지상에서 처음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후 항공기는 경로를 이탈했고 오전 8시 21분 트랜스폰더가 꺼져 관제소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 조종사들은 얼마 후 알셰히에게 납치되기 전 11편과 거의 동시에 이륙하며 수상한 무선 송신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무선 송신은 관제색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타가 조종석에 들어가면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승무원 베티 온기 자신의 전화카드로 아메리칸 항공 운영센터에 하이제킹을 알리고 조종석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고 해당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와 또 다른 승무원인 매들린 에이미 스위니는 센터에 하이제커들의 좌석 번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8시 24분 아타가 항공교통관제소에 말했다. 그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기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이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스위치를 눌러 항공교통관제소에 하이제킹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뉴욕시 남쪽으로 돌리고 오전 8시 33분에 송신했습니다. 이것이 11편 항공기의 마지막 송신 메시지였습니다. 12분 뒤 오전 8시 46분 11편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 93, 99층 사이에 충돌했습니다. 아타와 탑승자 전원은 충돌 순간 사망했으며 건물 안에 있던 수백 명의 민간인들도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92층 이상에서 탈출로가 끊기고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800명 이상의 생존자들이 상층부에 고립되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102분 후인 오전 10시 28분에 타워가 붕괴되기 전에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일부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3세로 가장 어린 조종사 엘 셰이가 조종한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은 승객 56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오전 9시 3분 남쪽 타워를 들이받았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인 아메리칸 항공 77편 은승객 58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LA로 향하던 중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근처 덜레스 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9시 37분에 펜타곤 남서쪽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2분 후 뉴욕의 남쪽 타워가 붕괴되었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8시 42분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이 뉴저지 뉴워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했고 승객 37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하이제킹이 시작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공격이 시작됐을 때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이미 쌍둥이 빌딩 공격 소식을 접했고 항공기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자라 하이제커 조종사는 이어진 격투로 인해 계획대로 국회의사당까지 가지 못했고 결국 오전 10시 3분에 펜실베이니아주 인디언 레이크와 샹크스빌 근처 스토니 크릭 타운십의 들판에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이 공격은 참혹했고 특히 뉴욕 쌍둥이 빌딩 공격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민간인들은 공격으로 인한 연기와 잔해를 피해 달아났다고 했으며 주변 건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일부는 붕괴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재가 3개월 넘게 지속됐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 거의 3,0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의 사망자는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약 2,7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약 40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추가로 184명이 목숨을 잃었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천 명이 더 부상을 입었으며 알케다 소속의 19명의 공격범 모두 이 자살 공격에서 사망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뉴욕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붕괴 장면을 녹화하고 사진을 찍었고 수백만 명이 이 끔찍한 광경을 생방송으로 시청했습니다. 며칠간 미국 상업 항공 운항이 중단돼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9월 13일 정상 운항이 재개됐지만 보안 조치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정부 청사에서도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의회는 2001년 미국 애국자법 United States Patriot Act을 통과시켜 FBI와 기타 법 집행기관이 확대된 수색 및 감시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2002년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알케다는 곧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많은 가정에서 매우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테러 단체는 한때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공격으로 인해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거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에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1년 10월 7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무장 세력이 몇 달 만에 사살 생포됐고 지도자들은 은신처로 숨었습니다. 알케다는 혼란과 죽음, 파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9.11은 그들 측에도 비슷한 상황을 초래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주요 본부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알케다 지도부는 미국의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고 보복에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아타의 수하물은 11편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고 그의 가방은 나중에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서 회수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항공사 유니폼, 비행 매뉴얼, 아랍어로 작성된 유언장 4본, 그리고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의 지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9.11 전날 밤 할 일, 보스턴에서의 탑승, 비행기에서 자살 공격 전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33세 아타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타의 아버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모사드와 미국 정부가 누명 씌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조용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줍고 학업에 집중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도 저와 그의 어머니처럼 신앙이 온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9월 12일 아타와 통화했으며 아들이 살아있지만 위험에 숨어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9.11 테러의 책임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4일 그는 인터뷰에서 내 아들은 떠났고 이제 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사드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테러 근원으로 9.11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까지도 가족들은 여전히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타의 어머니는 그해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이 테러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그가 아프가니스탄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만 사실을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그의 몇 안 되는 친구들도 아타가 공격에 가담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한 옛 동창은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대학 시절 그를 알던 또 다른 이는 그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라 모하메드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의 알아람 정치전략연구소에서 무장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는 할라 무스타파는 교육을 받고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무장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문맹이거나 원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년간 여러 전문가들이 아타를 분석하며 그의 행동에 진짜 동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CIA 근무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 제럴드 포스트는 관련된 19명이 알케다 지도부의 명령을 따랐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된 모든 것이 대의를 위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정치학자 로버트 페이프는 아타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행동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33세의 아타가 심리적으로 정상으로 보였으며 우울해 보이지도 않았고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친구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학 교수 아담 랭포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아타가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됐으며 자살 충동 증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탐구되지 않았고 억압된 분노, 수치심, 죄책감, 절망감에 시달린다고 믿었으며 이는 자살이나 살인 후 자살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도 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랭포드는 아타의 신념이 그의 방법과 목표에는 영향을 줬지만 죽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제안했습니다. 랭포드는 그들이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랐다는 포스트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타가 빈 라덴과 두 가지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빈 라덴은 백악관을 노렸지만 아타는 국회의사당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빈 라덴은 7월 공격을 원했지만 아타는 몇 달 더 기다리고 싶어 했습니다. 랭크포드는 아타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살인자살 범죄자들처럼 그는 죽이고 싶었고 죽임을 당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일정에 맞춰 그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타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집트에 정착하고 싶어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아버지 뜻대로 미국에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랭크포드는 그가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에게서 또다시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랭크포드는 다른 3명의 조종사도 연구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알셰이가 3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77편의 조종사 한주르는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가 거의 없는 외톨이에 심한 수줍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랭크포드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형이 놀리며 조종사가 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면허를 땄지만 일자리 구직에 실패해 분노로 알케다와 연결됐습니다. 지하드 잘하는 한편 93편 조종사로서 인생에 불만이 많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기분 변화가 심했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와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크포드는 집단 살인이 이 남성들에게 단순 자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주장하게 했으며 살인을 통해 명성과 영광을 얻고 그 결과를 피하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살 폭탄범, 난사범, 학교 총격범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는 이러한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고귀하고 진정으로 믿는 대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이러한 자살 공격자들이 종종 순교자로 칭송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